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상이죠? 여러분이 막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마천루나 웅장한 현수교를 짓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오, 아주 막중한 자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서 집안 조사를 딱 해봤는데 발밑에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는 거대한 바위층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완벽한 기초 집안을 만난 거군요. 네네. 코어링을 해서 뽑아낸 돌멩이가 쇠망치로 때려도 끄떡없을 정도로 단단하니까 완벽하다 이렇게 안도하면서 그 위에 엄청난 무게의 뼈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심하죠. 그런데 그 천년 만년 갈 것 같던 단단한 바위가 공기와 물에 노출되는 그 짧은 순간에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순식간에 스르르 부서지면서 진흙더미로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건물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던 기반이 말 그대로 먼지처럼 흩어져 내리는 거네요. 맞아요. 보통 건축이나 토목공학이라고 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함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집안 아래의 세계,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독특한 지질학적 조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믿었던 그 단단함이 치명적인 환상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네, 지방공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가 바로 눈에 보이는 단단함을 맹신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오늘 다룰 문건은 바로 이 단단해 보이던 돌이 산산조각 나는 그림, 즉 이암의 비화 현상과 그로 인한 공학적 대책을 다룬 자료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비화 현상, 즉 슬레이킹이 토목공학에서 구조물 붕괴를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수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문적이요? 그 큰 그림을 여러분께 그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다음 2번 슬라이드와 3번 슬라이드를 연달아 보시죠. 네, 그림을 보시면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진공 포장된 커피 원두가 떠오르더라고요. 마트에서 파는 원두 보면 포장지 안에 꽉 눌려서 아주 단단한 벽돌처럼 뭉쳐 있잖아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가위로 포장지를 살짝 뜯는 순간 푸쉬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팽창하면서 원래의 나탈들로 확 흩어지잖아요. 네네, 정확합니다. 땅속에서 엄청난 지중 응력을 받으면서 뭉쳐있던 이암이 굴착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억눌려 있던 응력이 해방되면서 팽창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 3단계의 치명적인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거든요. 3단계나요? 네. 첫 번째 단계가 방금 말씀하신 하중 제거로 인한 팽창입니다. 땅속 깊은 곳의 이암은 사방에서 수천 톤의 하중으로 짓눌려 있다가 하중이 치워지면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거대한 인장 응력이 발생합니다. 꽉 눌려있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암석이 팽창하려고 하면 당연히 내부 조직이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인 미세 균열, 즉 마이크로 크랙 생성으로 이어집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내부의 실금들이 쫙 퍼지는 거군요. 네, 그 미세 균열이 사실상 암석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 번째 단계인 수분 침투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물이 스며드는군요. 맞습니다. 균열 틈으로 모세관 장력이 발생해서 주변의 지하수나 습기를 스펀지처럼 미친 듯이 빨아들입니다. 결국 입자 간의 화학적 결속력이 끊어지면서 완전히 토사화되는 슬레이킹이 발생하는 거죠. 역학적 팽창에 균열에 수분 침투라니 정말 무서운 연쇄 반응이네요. 그런데 역학적 요인만으로는 이게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제 4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근본 원인 3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오네요. 네, 역학적인 구속 해제는 방아쇠를 당길 뿐이고 실제로 폭판을 터뜨리는 화약은 이암이 태생적으로 품고 있는 광물학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광물학적인 요인이요? 뭔가 특별한 성분이 있나요? 네, 이암 안에는 몬모릴로나이트나 스맥타이트 같은 팽창성 점토 광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몬모릴로나이트. 이 광물들이 물 분자를 만나면 부피가 엄청 팽창한다는 건 들어본 적 있습니다. 맞아요. 분자구조 층과 층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서 미세균열을 타고 들어온 물 분자들이 쐐기처럼 밀고 들어가면 자기 부피의 몇 배에서 극단적으로는 수십 배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와, 수십 배요. 건조된 미역이 불어나는 수준이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내부에서부터 발생하는 이 팽창압을 견딜 수는 없죠. 밖에서는 당겨지고 안에서는 물 먹고 밀어내고 여기에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노출과 극심한 건습 반복까지 결합되면 그냥 폭발적으로 비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조사 단계에서 이걸 걸러내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눈으로는 이게 튼튼한 경함인지 시한폭탄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국제 표준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5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 그림, 이거 마치 암석을 세척기에 놓게 돌리는 것 같네요. 하하, 아주 직관적으로 잘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 안반 역학회, 즉 ISRM에 따른 비화 내구성 지수, 현장에서는 ID2라고 부르는 테스트입니다. ID2요? 진짜 세탁기처럼 원통형 드럼에 돌을 넣고 돌리네요. 네, 물이 절반쯤 찬 수조 안에서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돌을 적셨다 말렸다를 반복합니다. 일종의 가장 가혹한 고문을 모사한 거죠. 물리적 마찰에 물까지 먹이다니. 이름에 숫자 2가 붙은 건 이 코스를 2번 반복해서인 건가요? 맞습니다. 두 사이클을 돌린 후에 살아남은 잔류 중량을 초기 중량으로 나누어서 백분율을 구합니다. 부서진 흙은 철망 밖으로 다 빠져나갔겠군요. 이어서 6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평가 등급표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85% 정도면 보통 꽤 높은 점수 아닌가요? 일상에선 그렇지만 토목공학 기초 집안 설계에서 85%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수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98% 이상이어야 훌륭한 지지층으로 봅니다. 85에서 95% 사이인 보통 단계부터는 굴착 즉시 쇼크리트 타설이 필수고요. 그럼 60% 이하라면요? 극연 등급으로 지지층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집안을 완전히 개량해야 합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와, 15%만 흙으로 변해도 치명적이군요. 다음 7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위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설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조물을 위협하는지 세 가지 파극적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에서의 충격적인 문제들이 나오네요. 네, 첫 번째로 얕은 기초에서는 극한 지지력이 상실되고 건물이 한쪽으로 기우는 부등치마가 발생합니다. 잔류밭으로 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설계 원칙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지반 강도가 아니라 100% 풍화된 최저 강도, 즉 잔류 강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잔류 강도로 설계한다고요? 처음부터 진흙이 될 거라고 가정하고 건물을 올린다는 건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요? 비화는 멈출 수 없는 과정이니까요. 최악의 상태를 반영하지 않으면 언젠가 붕괴 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 타협이 안 되는 문제군요. 그럼 아예 깊게 파서 말뚝을 박는 깊은 기초는 좀 낫지 않을까요? 9페이지를 보면 깊은 기초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깊은 기초 역시 아주 끔찍한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흙은 말뚝을 꽉 잡아주는 주면 마찰력이 생기는데 건물을 받쳐주는 아군이네요. 네, 그런데 이암 지층에서는 그 이암이 물을 먹고 부서지면서 무너져 내릴 때 오히려 말뚝을 붙잡고 같이 아래로 매달려 버립니다. 땅이 말뚝을 잡고 밑으로 끌어내린다고요? 네, 이걸 부주면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적군으로 돌변해서 내 다리를 잡아당기는 꼴이죠. 게다가 선단부, 그러니까 말뚝 맨 밑바닥에서는 굴착할 때 부서진 암편들이 물과 만나서 슬라임화되어 버립니다. 아, 끈적끈적한 젤리 패드 위에 건물을 올린 거나 다름없게 되네요. 조금만 하중이 실려도 쑥 빠져버리겠어요. 정확합니다. 급격한 침하를 유발하죠. 다음 10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번엔 땅을 파서 가시설 벽을 세우는 굴착공사 이야기인데요. 흙막이 벽체 뒤편에 있는 이암이 팽창하면서 벽을 밀어내는 거대한 치갑이 발생합니다. 설계치를 아득히 초과하는 주동토합이 벽을 짓누르죠. 벽 뒤에서 헐크가 팽창하는 것 같네요. 근데 어센크 같은 걸로 뒤로 팽팽하게 잡아당겨 놓으면 안 되나요? 그 앵커마저 무력화시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대못을 박아냈는데 며칠 뒤에 콘크리트가 순두부로 변하는 거랑 같아요. 아, 앵커 정착부 주면이 비화되니까요? 맞습니다. 앵커의 인장 하중이 상실되는 이른바 이완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벽체 전체가 붕괴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이제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이 있군요. 네, 이암과의 싸움은 결국 시간과 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차단과 제어입니다. 숨구멍을 막는 속도전이군요. 네, 골든타임 안에 굴착 즉시 버림 콘크리트를 얇게 덮거나 쇼크리트를 뿜어붙여서 공기와 수분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긴밀 포장을 해버리는 거네요.
동시에 가배수로와 웰포인트로 주반 지하 수위를 끌어내려서 완벽한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만약 평가 지수가 85% 이하라면요? 덮는 걸로도 안 될 때는요? 그럴 땐 아예 우회 전략을 씁니다. 불안정한 지층을 포기하고 더 깊은 신선한 경암층까지 기초를 내리는 거죠. 아, 깊은 곳에 단단한 심지에만 연결하는 거군요. 그런데 슬라이드를 보면 폭파 대신 무진동 파쇄 장비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발파의 충격파는 거대한 미세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비와의 고속도로를 수만 개 뚫어주는 자살행위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교식 장비로 파내야 합니다. 포기약을 쓰면 바위 스스로 자폭 스위치를 누르는 꼴이 되니까요. 정말 맹수 다루듯이 조심하면서도 밀봉은 빛의 속도로 해야 하는 지독한 딜레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13번 슬라이드요. 국가 건설 기준인 KDS와 KCS에서도 대기 노출에 따른 지지력 감소를 기초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하라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와 현장의 신속한 보호 조치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재차 강조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암석이라도 이 암의 특성을 가졌다면 공기와 물을 만나는 순간 찰흙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평가와 즉각적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뼈저리게 느꼈네요. 네, 오늘 우리는 모모릴로나이트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점토 광물이 거대한 빌딩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정량적 진단 기실이나 규정이 확립되기 전에 지어진 수많은 오래된 구조물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땅속에서 서서히 흙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암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건물은 없을까요? 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밑은 안전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견고함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치열하고 놀라운 공학의 세계.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